디지털 이동통신의 모색.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의 제1세대, 디지털 방식의 제2세대, IMT 2000에 입각한 제3세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들은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했는데 그 선택지에는 TDMA와 CDMA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TDMA에 기반한 GSM을 1982년에 표준으로 채택한 후 1983년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미국은 TDMA에 입각한 시스템 개발을 거의 완료하는 가운데 CDMA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1989년부터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은 결국 CDMA를 표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흔히 CDMA 기술개발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CDMA 기술개발 사업은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이동통신 시스템과 단말기를 대체하고 주파수 사용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격히 늘어나는 이동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DMA 기술개발 사업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되었으며 996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연인은 1,04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한국은 1996년 1월부터 CDMA 시스템과 단말기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트리를 통해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날로그 이동통신 시스템도 개발한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시분할 전전자 교환기 TDX 기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과 TDX를 이동통신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에 최신부는 애트리가 주관하고 국내 통신업체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5억 원의 연구비와 연인은 63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기지국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89년에 애트리는 무선통신개발단 단장을 맡고 있던 안병성 박사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1월에는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이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의 목표는 기지국가 단말기는 물론 이동통신 교환기까지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7년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1996년으로 연장되었고 연구 인력은 연인은 441명, 연구비는 60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89년에 들어와 애트리는 연구개발의 방향을 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트리가 주목한 방식은 TDMA였습니다. 유럽에서는 GSM이 개발되어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미국에서는 IS-54 TDMA의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기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애트리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외국 업체와의 공동개발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애트리는 최신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향후 개발될 장비의 시장성과 무역 관행을 감안할 때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트리는 IS-54 TDMA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던 AT&T, 모토로라, 노던 텔레콤을 접촉했습니다.
특히 애터리는 모토로라와 집중적인 교섭을 전개했는데 당시 모토로라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시장의 진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퀄컴과의 공동개발 추진. 1990년 11월에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단 연구 책임자인 이원웅 부소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데 1985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인 퀄컴이 CDMA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터리는 CDMA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그것이 TDMA 방식보다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1991년 1월에 퀄컴과 CDMA 실용화 기술의 개발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CDMA와 관련된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퀄컴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전수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터리와 퀄컴은 1991년 5월에 공동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애터리가 1695만 달러의 공동연구개발비를 부담하고 퀄컴은 일정액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제공하여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애터리가 CDMA를 선택한 것에 대해 CDMA가 TDMA에 비해 해외 시장 진출이 곤란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로는 TDMA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TDMA 시장의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TDMA 시장은 해외의 선발업체들이 거의 선점한 상태였고 후발국인 한국이 TDMA를 선택할 경우 해외 진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TDMA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기업은 있어도 공동개발에 호의적인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퀄컴은 CDMA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퀄컴과의 공동연구는 시작되었지만 1992년까지도 기술 개발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퀄컴이 제시한 시스템의 개념 설계는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명확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퀄컴은 연구개발의 초점을 상용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것보다 시험용 시스템과 부품을 개발하는 데 맞추고 있었습니다. 애터리의 경우에도 CDMA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1997년까지 상용하겠다는 당시의 계획은 연구원들에게 CDMA 기술 개발을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하게 하여 큰 부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터리의 연구인력 6명이 퀄컴에 파견되었지만 그들의 활동은 퀄컴이 수행하는 몇 가지 시험에 참여하거나 퀄컴의 연구원들과 토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2년 12월에는 CDMA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업체로는 삼성전자, 금성정보통신, 현대전자가, 단말기 개발업체로는 삼성전자, 금성정보통신, 현대전자, 맥슨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와 금성정보통신이 퀄컴에 지급해야 할 기술 사용료와 연구개발 사업에 분담해야 할 민간 출연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불참할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애터리는 국내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기회를 잡은 현대전자를 설득하여 우선적으로 공동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전자의 계약은 다른 업체들에게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했으며 결국 삼성전자와 금성정보통신도 애터리와 공동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3월에 애터리는 퀄컴이 제시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설정한 후 시험 시제품인 KSC-1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는 시험 시제품 개발, 실용 시제품 개발, 상용 시제품 개발로 구분되는데 퀄컴과의 공동 연구 개발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서야 시험 시제품의 설계가 확정되어 개발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KSC-1은 애터리가 확보하고 있었던 교환기 기술인 TDX-10에 이동 시험 시스템 RTS를 결합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KSC-1은 시험 시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확인하고 개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었지만
경제성이 결여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위기의 도래. CDMA 기술 개발 사업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최신부는 제2 이동전화 사업자가 디지털 방식의 국산 장비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동전화의 국가표준은 CDMA 방식이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CDMA 기술 개발 사업의 완료 시기를 2년 앞당긴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제2사업자 선정은 1994년으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 부처 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992년 최신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이동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동통신위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성경을 제2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어 상당한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성경은 배정받은 사업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2사업자 선정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동통신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공자원부는 CDMA 방식으로는 해외 시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국내에 국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TDMA 방식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공자원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이동통신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99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사업자의 서비스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난관과 상공자원부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최신부는 1993년 6월에 사업자 선정, 서비스 방식, 기술 개발 시기 등을 서로 연계시키는 정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최신부의 정책은 CDMA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주체들에게 커다란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1995년까지 CDMA 기술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산 장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기를 연기한다는 정책은 완전한 실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애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용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 존립 근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 업체들의 경우도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투여한 사업이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995년까지 국산 제품이 개발되지 못한다면 제2사업자가 외국 제품을 데려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그 경우에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신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위기의 도래는 CDMA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1993년 6월에는 CDMA 기술 개발 사업을 조정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동통신 내에 이동통신기술개발 사업관리단이 설치되었으며 단장으로는 과거 TDX 기술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서정욱 박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료했습니다. 애터리는 별다른 진척 없는 사업 보고나 생산에 연결되지 않는 시험만 계속하고 있었다. 연구소 내부에서조차 1995년 말에 상용화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가 하면 상용화에 앞장설 제조업체들 역시 해놓은 일이 별로 없었다. 또한 애터리 소장과 이동통신기술개발 사업관리단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CDMA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최신부 장관인 윤동윤에게 보고하는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터리에서는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매주 소장에게 보고하는 주간 보고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도 애터리의 역사상 처음 시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CDMA 기술개발 사업은 애터리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기술 개발. 1993년 8월에 애터리는 퀄컴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포기하면서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초의 공동기술 개발 계획은 퀄컴이 단말기 기지국 제휴국의 기술을 토대로 전체적인 설계를 제시하고 애터리는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여 퀄컴과 애터리가 동일한 사양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2년이나 단축되면서 애터리는 퀄컴이 완전한 설계를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애터리는 퀄컴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퀄컴에게는 애터리가 제시한 시스템 구조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애터리는 CMS2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CMS2는 시험 시제품인 KCS1과 달리 상용 시제품으로서 경제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KCS1이 퀄컴의 설계를 활용했던 반면 CMS2는 애터리의 독자적인 설계에 입각하고 있었습니다. 애터리가 연구개발 기반을 단축하기 위해 CMS2와 KCS1을 동시에 개발하는 소위 동시공학,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KCS1은 CDMA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무대로 사용하는 한편 CMS2 시스템의 부분별로 경제성이 있는 개량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용화를 추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터리가 독자 설계의 상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은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결정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기술 학습의 과정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퀄컴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하던 방식에서 내부적인 통제하에 주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거 TDX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지식 기반과 기술 관리 능력이 CDMA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들어서는 TDX-10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박항구 박사가 애터리의 교환기술연구단 단장으로 부임했으며 TDX-10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이 CDMA 기술개발 사업의 하부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애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CDMA 상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용량면에서 CDMA가 TDMA보다 뒤떨어진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터리의 연구원들은 우리가 이룩할 결과로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서로 격려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업관리단은 1993년 12월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내용과 구성들을 구체화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CDMA 기술개발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즉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회선 용량과 동시 통화가 가능한 회선수 등을 결정해 줌으로써 기술개발상에서 연구소 업체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애터리와 업체들 사이에 전개되었던 제품의 설계 명세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공동의 설계 규칙이 마련되자 애터리는 물론 참여 업체들의 기술 개발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기술개발 사업관리단은 업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사용자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정식 규격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업관리단은 1994년 7월에 1000여 개의 상용시험 항목을 업체에 통보했으며 삼성, 현대, 금성 등은 같은 해 8월에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상용시험기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1995년 1월에는 CDMA 시스템이 상용시험의 국면에 진입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참여업체 연구원들은 1일 3교대로 밤낮 없이 상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의 계획대로 1995년에는 상용 제품의 개발이 완료될 수 있었고
1996년부터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